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that offers the greatest military effectiveness for THAAD and meet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tandards.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미국의 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죠. 지난 2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이고요.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말을 꺼낸 지 2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이달 중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 중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죠.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어죠. 우리말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라고 번역되나요? 성능과 효용이 어떻게 말이 많을까요? 어디에 배치되고 도는 누가 될까요? 중국은 왜 반발할까요? 동북아 정세는요? 이번 주 일요진단 1시간 생방송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취임 초였죠. 지난 2014년 7월에 나오셨으니까 꼭 2년 만인데요. 네. 그때 나오셨을 때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스캐퍼로티 장군이 그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첫 언급을 한 뒤에 한 달여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여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때 장관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보니까요. 자,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데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수준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미 지금 같은 결론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닌 건지 사드 필요하다. 배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나요?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고 그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봤을 때 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 네. 근데 그 뒤에 계속 또 뭐 부인하시고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한 입장을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해왔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요청이 있었느냐, 협의를 하느냐,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2월 달에 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2월 이전에는 협의하거나 요청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사드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증강시키는 데는 필요한 무기체계다.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게 세 가지 노, 그러니까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도 없었다. 예. 뭐 이런 걸 지난 2월까지는 견지를 해왔는 건데. 예. 자, 2년이 지나가지고 지난 7일 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는 뭐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 참모장이 하셨는데, 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사드 배치 결정한 이유부터 직접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 예.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부에서 사드 도입이라는 용어도 쓰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다른 나라나 다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또 가장 최대의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 사드 우리말로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무기 체계인지 일반 시청자분들이 우선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주시죠. 예. 네. 그 적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추진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종말 단계를 거쳐서 목표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주로 중간 단계나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반도의 종심이 짧기 때문에 대개 종말 단계에서 요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되는 무기 체계는 현재는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셈과 L셈이라고 하는 우리의 독자적인 요격 체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패트리어트는 종말 단계 중에서도 하층 방어, 약 40km 이하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이고 사드는 종말 단계의 상층 방어, 그러니까 40km에서 약 150km 어간, 이 어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서 경보하는 기능의 레이더가 있고 또 적의 미사일의 추적 방향을 식별하고 탄두를 식별해서 요격하는 그러한 사격 통제용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드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함께 발사대 또 통제소, 미사일 이런 것들로 구성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말 단계 하층 방어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층 방어를 사드가 배치해서 한다면 2차에 걸친 적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 단계라고 하는 건 이제 최고 고도에서 지상을 향해서 내려오는 마지막 하강하는 단계고 예. 그다음에 고고도라고 하는 건 지금 페이트리엇 미사일로는 한 40km 고도 정도까지 못 올라가는데 그 40km에서부터 한 150km까지 그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에어리어 디펜스. 에어리어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이 패트리어트는 영어로 포인트 디펜스, 그래서 국지 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핵심 시설 위주로 제한된 지역을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는 작은 우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드는 이 지역 방어, 에어리어 디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트리어트에 비해서는 매우 큰 광범위한 지역을 그 작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의 그러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와 같은 작은 우산 아주 십수개를 커버할 수 있는 큰 우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게 농구 경기에서 뭐 방어 전술에 맨투맨이 있고 지역 방어가 있는데 페이트리어트는 이제 맨투맨이라면 이 사드는 지역 방어 이런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뭐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그 T를 티어터라고 그 전역, 전구 뭐 이런 예. 걸로 썼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터미널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한 수년 전부터 이제 미 측에서
교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어터라는 전구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비교를 뭐 잠깐 해주셨는데 또 다른 뭐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드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요격 미사일이라는 점에서는 패트리어트와 동일한데 보다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요격 성공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향상된 그러한 진화된 무기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시청자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게, 자 지금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걸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드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페이트리어트로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이라고 하는 단거리, 중거리급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5,500km 이상 날아가는 KN-5A를 비롯한 몇 가지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주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이고, 이 사드가 전개되면 패트리어트의 성능과 함께 단거리 또 준중거리, 무수단까지 다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수단과 같은 뭐 한 3,000km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무수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3,000 내지 3,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목표로 하기는 제한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무수단 실험을 한 것처럼 고각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연료량을 줄여서 발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도 낙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낙하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느 경우는 패트리어트도 요격이 가능하고, 또 무수단에 대해서 사드로는 당연히 요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낙하 속도에 따라서 무수단을 사드로도 못 잡는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드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도 해보고 평가해본 결과입니다. 네. 자,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세 가지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하다가 2월 달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결정을. 자,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온 게 언제고, 우리 정부가 그러면 필요하다고 검토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미국 측이 공식 요청한 것은 금년도 2월 1일 날 연합사령관이 저에게 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공식 요청이 2월 1일 날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서 2월 7일 날 협의 시작을 발표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5개월 만에 이제 배치 결정이 발표됐는데, 지난 7일 발표 전 사흘 전 국회 대정부 질문, 5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님이 사드 도입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나요?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그 어떤 언론 보도에 배치 지역이 어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이냐 여부를 묻는 거라서 제가 아직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2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 국방부 당국자들은 뭐 아니다 했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결론은 하는 걸로 이제 났단 말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국방부의 그 발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조금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 2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전혀 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말씀드린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요청이라든가 우리의 그 협의 이런 부분이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그 로켓 발사를 통한 장거리 예. 미사일 시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2월 7일 날 네. 장거리 미사일 네. 발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7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2월 1일 날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 2월 2일. 2일 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이죠. 그 예, 미국의 예. 공식 요청이 예. 있었던 건. 그리고 장관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뒤 사흘 뒤에 그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 국방부는 조금 이렇게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세게 해서 국방부가 거기에 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국방부는 당연히 이 사드 문제의 주무 부처로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 왔고 다만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거 국방부만의 의사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NSC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것뿐이죠.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님께서 2년 전에도 이런 필요성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과정이 좀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사드에 대한 어떤 국내적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미 측이 이것을 협의를 요청할지 안 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이 협의 요청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협의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성능, 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요. 또 뭐 안전성 문제 뒤에 가서 짚겠습니다만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의 중국을 반발 이런 복잡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어떤 동의 과정 이런 것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드는 단순한 요격 무기 체계이고 군사적 효용성 또 안전성 문제가 없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이 수준의 이제 무기 체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주한 미군의 전력 통보 및 협의 절차라고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인 관심을 많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가 약정을 맺고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리고 결정이 된 지금도 그 성능 효용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배치 지역이 뭐 결정되겠습니다만 그 지역민이라든가 그리고 강렬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 설득이라는 숙제도 있고요. 여기서 최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갈까요? 이번에 도입될 사드는 1000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감지해 요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고도 20km, 주한미군의 개량형 패트리엇은 고도 40km까지 대응할 수 있고 사드까지 배치되면 고도 150km까지 사정권에 두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저고도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특히 수중에서 발사돼 위치 파악이 어려운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만 사용돼 우리 군이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무기 체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파장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거나 경제적 갈등의 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밖에 고출력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 논란과 사드 설치 지역의 주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관님, 그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선 이제 대부분 설명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사거리가 한 300에서 700km, 아까 말씀하신 노동 미사일이 사거리가 1200, 1300km인데 그 정도 스커드 미사일 정도의 고도로 날아오는 건 우리 뭐 아까 말씀하신 페이트리엇으로 잡을 수 있다. 노동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고고도로 쏴서 우리 한반도를 공격해 올 경우에 이제 사드의 효용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그 노동 미사일을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서 공격해 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사드는 다시 말씀드리면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노동, 무수단을 다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수단은 사거리가 3,000 내지 3,500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사일이고 우리 한반도의 작전 중심은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네, 그 미사일은 노동이 아니라 무수단 그 미사일은 한반도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큰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러나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 중 뭐 고각사격 방식 또는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사드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무수단을 높이 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북한이 미국 본토 쪽으로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도 이 우리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로 요격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 체계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사거리가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200km 내에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요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드 자체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개발 단계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 지난 4월 그 방한한 우리 애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아직 생산 중인 사드는 해외에 배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 실전 배치돼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에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이 사드가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드는 90년대 중반부터 미 육군이 요구해서 개발된 무기 체계이고 이것이 전력화되기 이전에 11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성능이 입증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터 장관의 발언은
현재 사드가 5개 포대가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4개 포대가 미국 본토에 있고 1개 포대가 괌에 전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1개 포대가 배치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개 포대 중에 하나가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다시 새로 개발되는 사드가 배치되고요. 예. 자, 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분은 그 사드는 미국에서도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도 삭감당하고 뭐 이랬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요. 이미 다 검증이 돼서 전력화가 되고 있고 중동에서 그 UAE 같은 나라가 한 2개 포대를 또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 체계가 한번 이렇게 전력화가 되고 나면은 운용을 하면서 성능 개량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우리 국방부하고 그 주한미군의 발표를 보면 한미 공동 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그 결과를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공개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사드의 이제 효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능의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배치가 된다면 거기서 이제 작전 가용성 뭐 크게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능과 작전 가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 분석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과 작전 가용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드가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그걸 넘어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겨냥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제 중국이 강렬히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뭐 이 사드 레이더 범위가 뭐 종말 단계가 있고 전진 배치 단계가 있는데 전진 배치 단계로 전환을 하면 중국의 동부는 물론이고 중부 뭐 이런 데까지 다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언론에서도 중국의 반응, 또 반발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그 사드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의 거리를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고 평가한 바에 의하면 사드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약 600 내지 800km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북부 어떤 국경선 이 선에 연하는 선이기 때문에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이 평가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필요하면 우리가 설명하겠다 한미가 이렇게 제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말까지 배치 목표를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의 뭐 일정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공동 실무단에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지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완성되면 양측 실무단장이 서명해서 양국의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건의 보고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 선정이 되면 전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부지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러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은 사드가 전개될 것입니다. 자, 사드를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드 운용 지휘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라고 발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입니다. 주한미군 육군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용은 한반도 전구에서의 방공 작전의 책임은 주한미 제7공군 사령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7공군 사령관이 운용을 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우리 한국 공작사령관이 주도하고 7공군 사령관이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내에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자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자산 이것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국 간에 그 상당히 세부적인 작전 운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트리어트가 이미 와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오면 같은 맥락에서 그런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요격 자산이 주한미군의 것이지만 평시의 작전은 우리 우리 공작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이 하신다 이거죠? 예, 평시에는 이제 공작사령관이 평시작전권 우리 한국군에 있으니까 갑자기 이 평시에 적의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요격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공작사령관이 주도가 돼서 한미 자산을 통합해서 대응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이 있으셨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드를 육군이 운용하는데 우리 한국 전역에서는 미 7공군 사령관이 운용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6회 공군 해병대가 각기 이 자군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평시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시나 유사시가 되면 그것을 지휘 관계를 설정해서 각 군을 넘어서도 또는 각 나라를 넘어서도 이렇게 지휘 체계를 단일화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경험 있으신 분은 뭐 작전 통제, 배속 뭐 이런 용어들의 이해가 계실 텐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요. 우리 합참의장이 행사를 하고 전시 작전권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걸로 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령관이요. 자, 그러면 사드를 쏴야 될 상황을 평시로 봐야 됩니까? 전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시에 그것이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평시에 북한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평시에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절차도 우리가 부단히 연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드에 배치돼서 그 레이더로 탐지된 정보 자산 이건 한미일 3국이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잖아요. 한미일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서로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정보를 가지면 미국 측을 통해서 일본 측에 이렇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맥락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말 단계의 요격용 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경보용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요격 단계의 정보는 큰 실효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드가 이제 배치될 경우에 우리가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의 특성상 요격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 또 정보 공유 이런 것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MD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양 국가 간에 MOU를 맺어서 미사일의 생산, 배치, 운용, 교육, 훈련 뭐 이 전 단계에 걸친 그러한 참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KAMD라고 하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드 뭐 워낙 비싼 장비 아니겠어요? 예. 뭐 조 단위 한 발에 뭐 1,110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누가 되는 겁니까? 주한미군에 배치되니까 미군이 되는 건가요? 사드 무기 체계에 관한 비용, 또 그것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은 전부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소파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배치될 구역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주 적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자, 주한미군 주둔 지역 이외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부지 매입하는데 드는 돈 정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 이 한반도 방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한민국도 좀 분담금을 좀 더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일각에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무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70%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고, 또 군사 건설, 또 군수 지원 이런 것에 관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사드와 관해서 주한미군의 사드 때문에 방위 분담 비용이 크게 높아지거나 그것을 빌미로 뭐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은 것이다. 염려하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는 거죠. 내년 말까지.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드를 이제 배치 운용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좀 구매해서 배치해라. 미국 쪽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우리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처음에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우리가 지금 구매해서 또 우리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뭐 그걸 배치를 하고 또 요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서 갖는 의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때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예, 뭐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전력 증강 계획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디다 배치할 건가 하는 부분.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여러 군데 뭐 거론도 되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면서요. 공동 실무단이 내부적으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완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가급적 지금 너무 여러 곳에서 언론에서 거론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부지를 발표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방부에서 내놓은 부지 선정 원칙을 보면 군사적 유용성, 환경, 건강, 안전 보장, 부지 공여 가능성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안전 보장 이런 게 들어 있는 거 보면 사드에서 나오는 뭐 전자파가 상당히 좀 뭐랄까 부담스럽고 위험한 모양이죠. 부담스럽고 위험하다라고는 저희는 안 보는데 당연히 이제 출력이 상당 수준에 있는 그러한 레이더를 사용하니까 거기서 이제 전자파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저희가 봐서는 뭐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뭐 100m만 벗어나면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보도도 봤는데 예. 정말 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이것도 그림을 네.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잡아주시죠. 예. 네.
레이더가 이제 여기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것은 미국이 이 사드를 운용해 본 그런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한 데이터입니다. 레이더는 각도가 최소한 5도 이상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 약 5,500m까지 공중 공간은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고 2,400m까지는 일반 항공기, 여객기 같은 곳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이 100m만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600m의 이 공중 공간에 대해서는 통제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 3,600m도 이 315m 높이 이상의 이 공역에서 비통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도 각도 이하에 있는 이러한 밖에 주민들이라도 혹시 계신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국내의 전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뭐 연구나 조사 같은 거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요 지역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있어서 현재 패트리어트를 우리가 운용하고 있고 또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력과 기준은 약간 상이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인은 10W per 평방미터입니다. 또 직업인은 50W per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재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기준보다도 훨씬 뭐 1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측정이 돼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국내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토의를 해봤는데 전혀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어딘지. 예, 부지가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표는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급적 빨리 그 절차를 마무리해서 발표를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후보지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아주 괜찮은 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지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국방부 당국자의 그 설명 과정에서 말하자면 북한이 이런 그 사드로 요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미사일로 공격해 올 거리가 저쪽 상당히 중부 이남이어서 그쪽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엉터리입니까?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북한의 미사일이 대개 이제 3개 벨트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치된 지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전체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영역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페이트리어트나 그린파인 같은 레이더는 일반 국민들한테 어디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않거든요. 그럼 예. 사드의 경우는 어떻게 도시 정도는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드도 같은 맥락에서 작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정도 그런 수준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칠곡 군수 같은 경우에 삭발도 하고 뭐 이런 반발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칠곡은 아닌가요? 그것은 뭐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반발이 심한데 지역을 공개 발표하고 났을 때 이제 지역민들 설득 이게 상당히 큰 숙제가 될 거라고요. 예, 뭐 어떤 보관 같은 걸 갖고 계세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 묘안은 없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까 그 100m를 얘기했는데 그 100m는 기지 아니고 또 그 100m로부터 뭐 한 400~500m 앞에 이 발사대가 위치되고 거기서 또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이 전자파의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고 또 일부 소음을 걱정하시는데 이건 또 상전을 쓰기 때문에 소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환경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또 주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 안전성 관련해서요. 미국 또 그 괌에 배치돼 있는 사드 기지 영구 배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면서 이런 뭐 안전성 문제제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왜 사드만 가지고 안전성을 우리가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드 말고도 뭐 패트리어트, 사드, 그다음에 SM3, GBI 이런 여러 가지의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요격 미사일 체계 또 그를 위한 탐지 수단으로서 이 레이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현재 국내에서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그런 자산 중에서 이 사드의 소위 안전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패트리어트나 우리 그린파인이나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이지삼이나 그런 안전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물론 출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그 배치돼 있는 그 전력 자산에 대한 안전성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죠. 하고 그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주시를 해야죠. 근데 사드의 경우에 새로 또 배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기존의 배치된 전력 자산보다 사드가 더 그 안전성을 유의해야 될 거리가 짧다 이렇게 그 들으면 통제 되겠습니까? 인원, 네. 통제된 인원들에 대한 그 거리는 100m로 제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금요일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전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중국, 러시아에 통보를 미리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이후의 반응은 뭐 보도가 돼서 뭐 다 나왔어요. 뭐 중국의 경우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가 통보했을 때 뭐 그쪽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어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보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 중국이 연일 그러니까 뭐 그날 외교부 성명 그다음에 우리 김장수 대사 초치해서 뭐 항의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왕이 외교장이던가요? 뭐 입장이 나왔던데 이렇게 중국의 반발 이걸 어떻게 잘 설득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저희 국방부보다도 이제 외교부가 이 주변국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과는 이제 1992년도에 수교한 이래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뭐 경제, 문화 뭐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증대되는 그러한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불가피한 그런 자유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중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해나가고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먼저 특히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외교안보팀의 일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제 중국의 뭐 그런 차후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응이 뭐 외교적인 수준에서 또는 뭐 다른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이 관계를 보아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를 다른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중국이 그만한 또 이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드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계속 키워가는 데 대한 이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 강구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억제를 위해서는 중국을 통한 설득 이게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국의 반발을 사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설득 이런 데 소극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한 이제 그 분석과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중 관계나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사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어떻게 또 설득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보다 직접적인 또 러시아는 그보다는 약간 상대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수단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군사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그 관련국의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정도라고 보고 우리의 입장을 뭐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이러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했다면 이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대국들의 이해를 우리가 넓혀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신문 제목은 뭐 루비콘강을 건너다, 어떤 신문은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기다, 뭐 이런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을 뽑고 있어요. 이제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건데, 자 이게 우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인데 궁극적으로 동북아 영내 안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한미일 한쪽하고 북중러 이렇게 대립 구도가 다시 복원되고 심화돼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요격 무기 체계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러한 필요성,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러한 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드 하나가 그와 같은 그러한 파괴적인 그러한 파괴력 있는 그러한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또 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해서 국방부가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대규모 돈도 들여가면서 열심히 추진 중인데요. 2020년까지 이게 대강 완벽히 구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KAMD하고 킬체인은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AMD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그 적에 대한 감시 능력 또 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핵심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MSAM, LSAM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핵심 시설뿐 아니라 상당한 그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능력과 또 우리가 탐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킬체인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현무 1, 2, 3, 또 순항 미사일, 또 해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공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쐈어요. 뭐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우리 평가죠. 근데 SLBM은 이 사드로는 요격이 안 된다면서요? 그 SLBM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의 이제 대잠수함 작전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발사 이전에 그것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발사되면 그것이 이제 동해안 동북방 정도에서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발사가 된다면 그것도 2,000km 정도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거리를 조정해서 발사 우리를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 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드는 점차 고도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조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외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사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외국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 전달된다면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3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제3국을 지향하지 않고 우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문제다. 그리고 뭐 주민 건강 또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검증된 그러한 무기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치 지역 어딘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장마가 아직 안 끝났죠. 다음 주 일요일이 초복이네요. 장마 무더위 속에 전후방에서 근무에 여념없는 국군 그리고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루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